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 TF를 꾸려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합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노사 간극이 큰 사안들이 많아 실제 합의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 30년. 이번 제도 개선 논의는 2004년과 재작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전문가 TF를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각각 제시한 6가지 연구 과제별로 노사, 공익이 추천한 전문가 18명이 참여합니다. 각 전문가의 개별 연구를 토대로 팀별 논의를 거쳐 TF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면 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가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간극이 좁기 때문에 전보다 합의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객관적이고 전문가 입장에서 공익적 관점에서 좀 하자. 그러나 노사, 공익 측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 구성은 전과 비슷하고 이딴 과거 논의에도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던 만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현재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되는 최저임금 계산 기준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사용자 측과 노동계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분배와 저임금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이어지는 해묵은 논쟁도 마찬가지. 위원회가 내놓을 대안은 올해 말 공개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임산부의 날이 10일로 12회를 맞았습니다. 임산부들이 가장 바라는 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기업들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출산 휴가를 앞둔 임신 9개월 차 박미진 대리. 그녀는 임신 이후 회사와 동료로부터 축하와 배려를 듬뿍 받았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회사다 보니까 산모들에게 좋은 음료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남직원들도 일찍 들어가라고 하는 배려 같은 걸 해주는 게 좀. 매 유업은 육아에 동참하는 남편을 응원하기 위한 부부 여행 프로그램과 분유 등 출산 축하 선물, 유연 근무제 등을 제공합니다. 남편들이 사실 육아에 되게 좀 무심할 수도 있어요. 내용도 잘 모를 수 있고. 근데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 서로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육아 정보에 대해서도 받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예비만 배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임산부는 근무 시간이 2시간 단축되고 교통비를 지원받으며 안정을 취하기 위한 휴가도 쓸 수 있습니다. 네, 회사 내 절반 가까이가 여성 직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보니 택시비 지원이라던가 근무 단축 기간 제도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롯데는 전기열사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했습니다. 회사 눈치를 보며 휴직을 하지 않는 남성들을 위해 휴직 첫 달 통상임금 100%를 보장해 준 겁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배려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저출산 문제 해결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가족, 친지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추석 명절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았죠. 쉬기는커녕 연휴를 맞아 몰려드는 업무에 과로하다가 자칫 쓰러지는 사례마저 있었는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택배기사 A씨는 3년 전 트럭에 물건을 싣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틀 뒤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부터 A씨가 운반해야 하는 택배량은 점점 늘어났던 상황. A씨가 쓰러진 날에는 공교롭게도 일일 배송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불복해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그만둬 혼자 감당해야 하는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과로에 시달리다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명절 특수 때문에 허리 디스크에 걸린 우체국 집배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 택배 업무에 시달리다 허리 디스크를 얻었다는 B씨에 대해 B씨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 등을 고려하면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중됐을 걸로 판단한 겁니다. 지난 2014년에는 추석 연휴 평소보다 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다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법원은 명절 연휴와 같은 특정 기간에 집중된 과로나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의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우리나라 상위 0.1%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중위소득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위 0.1%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6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딱 중간인 중위소득 근로자들의 연간 소득은 2,299만 원에 그쳐 상위 0.1%가 중위소득자보다 28.5배 더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약 2만 명인 상위 0.1%의 총 근로소득이 하위 27%인 295만 명의 소득에 육박하는 등 월급쟁이 간 양극화도 심화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속수당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지도부가 2주째 단식 농성 중인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급식조리원 등 9만 명이 소속된 연대회의는 교육부, 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이 파행에 이르렀다며 오늘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대회의는 장기근무 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연간 상승폭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재벌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있는 다른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도록 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하지만 친족이 계열 분리해 나간 회사와 기존 계열사와의 거래는 규제 사각지대였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식의 일감 몰아주기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사각지대 잡기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 분리한 친족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도 분리 이후 일정 기간 이전 소속 재벌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한 겁니다. 재벌들이 특정 계열사를 별개 회사로 분리해놓고 이 회사와 거래를 계속해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만약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되면 해당 친족 기업은 다시 그룹 계열사로 포함시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친족 분리 기업은 계열 분리해 나가면 이전 집단과 어떤 거래를 해도 규제를 받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사각지대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재벌 친족 기업들이 사실상 내부 거래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가 삼성과 LG 등 4대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회사를 조사한 결과 원래 소속 재벌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50% 이상이었던 적이 있는 회사는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가 대기업들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년 대기업 집단 지정 이전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대학 입학금 폐지를 추진하는 교육부가 전국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용 내역을 보니 입학금 중 상당 부분은 입학 업무와는 상관없는 학교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입학금은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고 집행력도 없습니다. 입학금 폐지해야 됩니다.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 등은 최대 100만 원으로 또는 대학 입학금 폐지를 압박해왔습니다. 전국 국공립대와 일부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동의했지만 대부분의 사립대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학금 산정 기준과 지출 내역 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전국 4년제 사립대 156개 중 80개 학교의 입학금 사용 내역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학교의 전체 입학금 3분의 1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됐고
20%는 장학금의 형태로 다시 신입생 등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대학 홍보에도 입학금의 많은 부분이 지출됐습니다. 입학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입학 업무와는 상관없는 곳에 쓰인 겁니다. 교육부는 다만 입학 업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신입생에게 사용된 실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입학금 중 많은 부분이 실제로 엉뚱하게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입학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이었고 실질 소득 대체율은 24% 정도로 월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52만 3천 원이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개인 최소 노후 생활비 104만 원의 절반 수준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적 할당 압박으로 우정사업본부 전체 직원 4만 1,000명 중 74%가 우본이 판매하는 우체국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정재 의원이 우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본 직원 1명당 평균 13건의 보험에 가입했고 월 72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반면 일반 고객의 경우 1인당 평균 2.6건에 월 납입 보험료는 14만 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우체국 보험에 평균보다 많이 가입한 직원은 13,300여 명으로 우본이 우체국 보험 판매를 지나치게 직원에게 의존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기승전 치킨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이나 취업 실패 후에 자영업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불황과 조기 퇴직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국의 자영업자 수가 600만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영업계 현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300만 개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자가 600만이라면 그 2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자영업자의 수는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는 국내 자영업자 수가 처음으로 500만 명을 돌파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1998년에는 IMF로 인해서 자영업자 수가 29만 명이 줄었고요. 이후에 다시 증가해서 2001년엔 최초로 6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2008년부터 2010년에는 46만 명이 줄어들면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지난해 말 557만 명이 된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자영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의 위기가 오면 명예퇴직이 늘고 어쩔 수 없이 조기 은퇴자들이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1946년생에서 1965년생인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가 더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만큼 자영업자 비율이 많은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OECD의 2017 기업가 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1인 자영업자 수는 398만 2천 명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무려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의 인구 수는 27위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자영업자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인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982만 4천 명이었고 977만 7천 명인 멕시코와 410만 명인 터키가 뒤를 이었는데요. 참고로 미국의 인구는 약 3억 2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고 멕시코와 터키 역시 국토 면적뿐만 아니라 인구가 각각 1억 2,400만 명과 8천만 명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보다도 인구 대비 많은 숫자가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다는 셈이죠.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의 시장도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뜻이겠네요. 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자영업 창업자 수는 1,008만 5,114개인데 반면에 폐업자 수도 805만 7,593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202만여 개만 계속 영업을 한 셈인데요. 이렇게 따지면 자영업자의 평균 생존율은 20.1%인 셈입니다. 새로 업체가 창업을 하면 5곳 중에 불과 한 곳만 살아남는 뜻이라는 거죠. 정말 살아남기가 힘든 시장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폐업이 많은 이유라도 있나요? 네, 이 개인 사업자가 폐업한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요. 41%가 사업 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기와 가스, 수도업,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자영업자들이 처음 창업을 할 때 투자한 금액도 회수도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2년 기준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 금액은 7,96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812만 원으로 1,852만 원이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소득은 2012년에는 4,985만 원에서 지난해는 5,611만 원으로 불과 626만 원 정도가 증가했을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자영업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1억 원을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출금 금액도 만만치 않겠어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총 670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한국은행이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480조 2천억 원에 사업자 대출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190조 원을 합산한 수치인데요. 다소 중복되는 금액도 있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어림잡아 감안해도 전체 가계부채 1,340조 원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른바 자영업자의 위기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실제로도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이 대출 위주여서 자영업 경쟁을 부채질했다는 건데요. 소상공인 융자를 위한 정책 자금 규모는 2012년 5,05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7,570억 원, 2017년에는 2조 2,470억 원으로 5년 동안 4배에서 5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공급 과잉 문제가 우려되면서 무분별하게 자영업자만 늘어서 오히려 대출을 갚지 못하고 폐업하는 상황이 야기됐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은데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이 문재인 정부는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와 또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대출 예산으로 2조 2,470억 원을 책정해서 경쟁만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8.1%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600만 자영업자의 시대,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함께 자영업자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따라서 정부에서도 무조건적인 투자보다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신규와 기존의 자영업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또 보다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